71세 배정화 할머니는 배은망덕한 자식들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쳤습니다. 일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 정규였습니다. 엄마, 이번 겨울에 가족이 다 같이 여행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네. 이번에 회사에서 리조트 숙박권이 나왔는데 가족끼리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미 주연이랑은 이야기 끝냈어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데.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여행 한번 가봐요. 네? 아들 정규와 며느리 주연이 얼핏 보면 따뜻하고 살가운 두 사람이었지만 배 씨가 이렇게 망설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대체 무슨 꽁꽁이 속이지?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나한테 미리 재산을 처분해달라고 난리를 쳐놓고선. 정규와 주연은 근래 들어 배 씨에게 어차피 받을 유산 미리 주면 안 되는 거냐고 온갖 추태를 부렸습니다. 엄마, 어차피 받을 재산인데 그냥 미리 주면 어디가 덧나요? 맞아요,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가게 장사도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둘의 말에 배 씨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늙어서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줬다간 늙은 고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 재산은 절대 미리 못 준다. 나 죽고 나서야 받을 수 있을 줄 알아. 배 씨의 선언 이후로 한동안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던 둘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족 여행을 가자니 배 씨의 입장에서는 영 꺼림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도 데려가는 거니? 어차피 방학이라 같이 데려가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영민이는 학원 가야죠. 쉴 때 열심히 안 해놓으면 오히려 뒤처지는 세상이에요. 망설이는 배 씨에게 아들 정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망설이시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서운하게 해드려서 그러세요? 배 씨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자 정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하고 그때는 달라요. 가게 상황도 좋아졌고 더 이상 어머니 지원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노여움 푸세요. 배 씨는 아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어서 애써 눈을 마주 보려 했지만 아들 정규는 그런 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셋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목적지인 강원도로 가는 차 안에서 정규가 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기억? 저랑 처음으로 갔던 여행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 우리 집은 참 화목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배 씨는 정규의 말에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원망하는 거니? 내가 네 아버지를 떠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배 씨의 말에 정면을 바라보며 운전하던 정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으로 차가 빨려 들어가는 순간과 겹친 아들의 얼굴은 퍽 섬뜩했습니다. 글쎄요. 떠난 건 아빠지만 그 빌미를 준 건 엄마가 핀 바람이었으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배 씨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 씨는 3년 전 다른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와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랑을 속삭였죠. 배 씨의 남편은 그런 배 씨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빠도 참 여행까지 와서 그런 어두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빠 나름대로 아버님이 그리워서 하는 말이에요. 배 씨를 위로하듯 다가온 며느리의 손에서는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 다다라 도착한 곳은 호텔이 아닌 낡은 펜션이었습니다. 호텔이라더니 전혀 다른 곳으로 왔네. 배 씨의 물음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배 씨의 짐을 내려 펜션에 실을 뿐이었죠. 배 씨가 이상한 점을 느낀 것은 둘의 기이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둘 짐은 내리지 않는 거니? 저희 짐은 이따 내리려고요. 걱정 마시고 바깥에 날씨가 추우니까 먼저 들어가 계세요, 어머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며느리 주연은 이상할 정도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 씨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숙소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펜션 내부는 세월의 흔적을 숨기지 못하고 삐걱대며 음침했습니다. 언뜻 병상에 누워 오래간 신음하는 노인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들 정규가 생각에 잠겨 있던 배 씨를 불러 깨웠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정규가 춥다는 듯 양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요 앞에 산책로가 있다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산책로?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산책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숙소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갔다 오게요. 배 씨는 딱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바깥에서 차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배 씨의 의사가 어떠하건 간에 이미 산책로로 갈 것은 결정된 것이었죠. 차에 탄 배 씨는 아들 며느리가 여전히 짐을 차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짐을 아직도 안 풀었니? 그리고 산책로라더니 굳이 차까지 타고 가야 해. 말이 산책로지 완전 산길이에요. 여기서 차로 좀 가야 하는 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짐은?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배 씨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차를 몰아 나갈 뿐이었습니다. 도착한 산책로는 배 씨의 짐이 인질처럼 잡혀있는 펜션보다 더욱 스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산책로가 있다고? 정규와 주연이는 배 씨의 말을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쑥덕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배 씨는 산속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얼른 둘을 뒤쫓아갔습니다. 아들 정규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한참 산속을 걷다 보니 어느덧 며느리 주연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규야, 잠시만. 배 씨가 헐떡이는 숨을 간신히 붙잡고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현이 모습이 안 보이는데 너무 뒤처진 거 아니야? 아, 주연이요. 걱정 마세요. 아까 중간쯤에 먼저 내려갔어요. 말도 없이 먼저 갔다고? 저한테 문자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리가 아파서 먼저 내려가 보겠다고요. 아들 정규는 말을 마치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흙은 눈에 젖어 반은 얼고 반은 기분 나쁠 정도로 서늘하게 축축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에 다다르니 아들 정규가 아래로 내려걷기 시작했고 넓게 얼어붙어 빙판길이 된 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정규가 처음으로 얼굴을 눈빛으로 밝히며 말했습니다. 도착했네요. 여기가 동네 사람들한테는 명소래요. 이무기 강이라고. 이무기강? 네. 구렁이보다는 훨씬 크고 용보다는 작아서 사람들이 이무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오세요, 엄마. 아들 정규는 먼저 앞장서서 빙판길 위로 올랐습니다. 정규야, 잠깐만. 배 씨는 허겁지겁 아들을 쫓아 내려갔지만 고질병인 무릎과 허리가 영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서두르다가 쩌릿한 기운만 심해졌죠. 정규야, 엄마 허리 아파서 더는 못 가겠다. 그러지 말고 이리 와보세요. 배 씨의 말을 듣기는 하는 건지 정규는 깔깔대며 배 씨를 빙판길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정규야, 잠시만. 배 씨는 멈추려 해보았지만 어느덧 자기 덩치의 서너 배는 되어버린 아들의 우악스러운 힘과 아무리 힘을 줘도 미끄러지는 빙판의 저주로 버틸 재간이 없었죠. 그나마 배 씨에게 다행인 것은 아들 정규가 정말 해맑게 웃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가족이 다 같이 와서 놀았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배 씨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그랬나 보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정규는 표정을 싹 굳힌 채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나 보네요? 너무 옛날 일이라. 엄마도 늙었잖니. 하긴 솔직히 저도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엄마,
원래 그런 분이셨잖아요. 가족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 정규야,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니? 배 씨는 아들이 지금 자신에게 이러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날 원망하는 거야? 아직도 내가 바람을 피워서 네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럼 아니에요? 아니지. 네 아빠는 날 평생 지독하게 괴롭혔던 사람인걸. 넌 지금 몰라서 이러는 거니? 말하던 배 씨는 열이 뻗쳐올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외투를 벗어 집어 던지고 옷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속옷만 입은 배 씨의 맨살 곳곳에 선명히 새겨진 끔찍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워서 네 아빠가 죽었다고? 그럼 나는 평생 네 아빠한테 몽둥이로 얻어맞고 인간 재떨이처럼 담배로 불고문을 당했던 나는 불쌍하지 않니? 불쌍해요. 하지만 바람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빠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요. 정규의 말에 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허한 아들의 눈동자 속에는 엄마인 배 씨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 있는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나도 네 아빠처럼 죽기라도 하라는 거니? 그래 주시면 고맙죠. 뭐라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정규의 말에 배 씨가 당황해서 눈을 끔뻑이자 정규는 그대로 배 씨의 몸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나? 놓으라고요? 알겠어요. 정규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배 씨를 그대로 땅에 매다 꽂았습니다. 아, 빙판에 내던져진 배 씨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규가 뒤이어 배 씨가 아까 내던졌던 외투를 주섬주섬 챙기더니 강변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정규야, 딱 10분. 차 안에서 10분 동안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산에서 못 내려오시면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엄마. 정규야. 배 씨는 황급히 빙판에서 일어나 아들을 쫓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삐걱대며 신음했지만 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리고 정규의 팔을 붙잡았죠. 엄마를 두고 어딜 가는 거니? 정말로 이 엄마를 이 빙판길에 버리고 갈 셈이야? 누가 엄마를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정규가 그대로 뒤로 돌더니 배 씨를 어깨에 둘러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저벅저벅 빙판길 한가운데로 가더니 그대로 다시 배 씨를 빙판길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날카로운 얼음에 베이기까지 한 듯 배 씨의 옆구리에서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정규가 그런 배 씨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죽게 두고 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딱 10분이에요. 그 이상 안 기다립니다. 정규가 산속으로 모습을 감춰 사라지자 배 씨는 다시 있는 힘을 다해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나마도 옆구리의 상처 때문에 허리를 제대로 필 수도 없어서 네 발로 기어 나온 것이었죠. 이게 대체 뭐야? 어째서 우리 정규가 나한테 이런 짓을? 배 씨는 정규가 방금 자신에게 저지른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자기 아빠의 복수를 위해서 온갖 상상이 머리에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곧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정규가 배 씨의 외투를 가져가 버린 탓에 배 씨는 속옷만 입은 채 주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엄마를 단순히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두고 간다는 정규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산을 내려가서 어떻게든 원래 차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친 상처 탓에 그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정말 죽는 건가? 이제 손발은 춥고 아프다 못해 무감각해졌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굽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영하의 겨울바람에 핥히어진 피부는 사포처럼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누군가의 부름을 마지막으로 배 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배 씨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훈훈한 온기였습니다. 싸늘하게 얼어붙었던 몸이 따뜻이 녹아 있었죠. 눈을 뜨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은 낮고 벽은 나무로 지어진 아담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시선을 돌리니 붉게 달아오른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으흑!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구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나 빙판길에 내팽개쳐졌었지. 배 씨는 그제야 아들에게 버려졌던 끔찍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상처 부위를 살펴보니 붕대가 엉성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응급처치를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시나 보군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 씨가 고개를 돌리자 털모자를 푹 눌러 쓴 50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을 사진가 박종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근처에 사진 찍으러 왔다가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거든요. 종훈은 밤새 난로를 지폈는지 약간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배 씨는 멍하니 종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과는 너무나 다른 친절하고 낯선 남자의 모습에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날 밝으면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종훈의 물음에 배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배 씨는 목소리를 쥐어짜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통으로 갈라진 소리가 나왔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냥 절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버려주세요. 이대로 죽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종훈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배 씨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버려졌다는 사실보다 아들이 자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 하나뿐인 자식한테 버려졌어요. 평생 우리 아들 정규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이제 전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어요. 배 씨는 흐느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길 뻔했던 일, 여행을 핑계로 낯선 곳에 버려진 일, 그리고 아들 정규가 자신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을 종훈은 말없이 배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배 씨의 울음소리는 오두막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종훈은 배 씨의 슬픈 이야기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만이 오두막 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은 소중한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훈은 모자를 벗고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렸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배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여기서 발견한 것도 분명 신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할머니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건지도 모르죠. 종훈의 말에 배 씨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신앙심 깊은 사람의 진심이 담긴 위로는 뜻밖에도 배 씨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습니다. 배 씨는 울먹이며 겨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말이라도 고맙네요. 하지만 나 같은 늙은이를, 내 아들의 말 맞다나 남편을 죽게 만든 비루한 노인을 신께서 왜 살려주시겠어요? 아들에게 상처 입은 배 씨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우는 약속대로 배 씨를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도착해서 진찰을 받은 배 씨는 응급처치와 함께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하루 정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배 씨는 별 수 없이 입원 수속을 받고 병실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링거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능숙한 손길로 배 씨의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싱긋 웃으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셨나 봐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되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 병원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전날 밤에 원장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문을 여셨어요. 게다가 남은 병실도 원래 한 자리도 없었는데 아까 다른 환자분 한 분이 급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원하고 싶다고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복이 많으신 거죠. 여기 주변에는 다른 병원도 없거든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묘한 우연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애써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기 전에 비루한 목숨을 위해서 마지막 대운을 끌어다 쓰는 모양이네요. 배 씨는 좀처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치료를 받는 것도 모두 종훈의 덕분이었고 여기서 벗어나 서울로 돌아간다 해도 아들인 정규와 며느리 주연이가 유일한 가족인데 정작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다. 간호사가 싱긋 웃으며 배 씨의 팔에 바늘을 부드럽게 고정시키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이 시골 구석에서 낡은 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버티게 만드는 격언이기도 하고요. 저는 세계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치료하고 있는 건데 할머니께는 그냥 하찮은 일로만 느껴지시나 보네요. 아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간호사가 배 씨의 귓가로 다가와 말을 속삭였습니다. 남이 할머니를 하찮게 대한다고 해서 할머니까지 그러지는 마세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날 밤 배 씨는 병실의 푹신한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자신을 이토록 기적적으로 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지난 인생을 되짚어 보았지만 딱히 남들보다 잘난 구석도 특별히 선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정규의 말처럼 한때 바람을 피웠던 적도 있는 죄 많은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여겨왔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그때 문득 오래 잊고 지냈던 묵은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배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 어깨쭉지를 가만히 매만져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울퉁불퉁하게 잡히는 것은 바로 커다란 흉터였습니다. 다 같이 죽자. 죽자고. 정규가 갓난아기였을 적 술에 취한 남편이 눈이 뒤집혀 칼을 휘두르며 다 같이 죽자고 난동을 부렸던 끔찍한 밤. 배 씨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감싸 안고 칼날을 막아섰습니다. 날카로운 흉기가 어깨를 찢는 고통 속에서 젖먹이 아들을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도망쳤었죠. 그때부터였지. 그 인간이 나한테 폭력을 휘두른 게. 그날 이후로 시작된 기나긴 가정폭력의 터널.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악착같이 버텨왔던 배 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에게 버림받은 현실이라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종우는 낡은 SUV 차 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타세요.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혹시 어디 잠깐 들렀다 가도 될까요? 어디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으세요?
가고 싶다기보다는 제 짐이 있는 곳이라서요. 위치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를 발견하신 산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의 펜션이었어요. 펜션이요? 이 근방은 제가 작품 작업 때문에 뻔질나게 다녀서 어지간하면 다 아는데 영업 중인 펜션 중에 제대로 된 곳은 없는 걸로 압니다. 잠시 고민하던 종우는 배 씨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더니 이내 감이 잡힌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충 어딘지는 알겠네요. 일단 타세요. 종훈의 SUV는 낡은 펜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 씨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아들 정규에게 버려졌던 바로 그곳.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낡은 건물은 여전히 음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션 마당 한편에 뜻밖에도 경찰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이렌은 꺼져 있었지만 붉은색 형광등은 여전히 회전하며 음산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 있네요? 종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설마 배 씨가 여기 버려졌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된 걸까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을 텐데. 배 씨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건 현장입니다. 펜션 앞에서 서성이던 경찰 2명이 배 씨와 종훈을 가로막았습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린 젊은 경찰은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사건 현장이라니 배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사건 현장이라뇨? 무슨 사건인데요? 지금 여기 사건 수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현장 보존이 중요하니까 이 근처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경찰은 딱딱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자신의 짐이 남아있다고, 짐을 찾으러 왔다고 설명하려던 찰나 다른 경찰이 덧붙이는 말이 배 씨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여기서 마지막 전파 신호를 끝으로 사라지셨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돼서 수색 중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심지어 남은 물건까지 모두 가까운 야산에서 태워버려서 흔적도 없고요. 여기 오신 걸 보니까 인근 주민이신 것 같은데 혹시 배정화 할머니라고 아십니까? 배정화요? 그게 실종된 사람의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서, 실종, 흔적도 없이 태워진 물건들. 마치 자신이 죽은 사람처럼 처리된 상황. 배 씨는 멍한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배 씨에게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던 종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죠. 배 씨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예요? 누가 그 할머니를 찾으라고 신고했냐고요? 배 씨의 질문에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신고자는 할머니의 가족분들이십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신고하셨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아주 간절하게 자기 엄마를 찾아달라고 했다더군요. 경찰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배 씨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라니.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것일까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배 씨는 커다란 배신감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 씨는 휘청이는 걸음으로 경찰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배정화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바로 실종됐다던 배정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자, 잠시만요. 일단 여기 앉아보세요, 할머니. 당황한 경찰들이 배 씨의 신원 조회를 하는 사이 배 씨는 다른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내 짐을 태웠다는 야산이 어디예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로 데려가 줘요. 네? 하지만
데려가 달라고요. 내 짐이에요. 알겠습니다. 경찰 한 명의 인도를 받아 다다른 장소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흙구덩이 위에 놓여진 드럼통. 그리고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까맣게 탄 것들의 잔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 씨가 꾸려온 짐들이었죠. 내 가방, 내 옷, 내 물건.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나를 세상에서 지우려고 해. 배 씨가 서럽게 우는 모습에 종우는 침묵을 지켰고 경찰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쩔쩔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신원조회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물건이 탄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배 씨가 눈물을 흘리던 얼굴로 돌아봐 묻자 경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기신 유언장은 기적적으로 타지 않고 남아 있었거든요. 물론 할머님께서 정말 배정아 씨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지만요. 내가 유언장을 남겼다고요? 그럴 리가. 배 씨는 유언장 따윈 평소에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여주세요. 내가 썼다는 유언장.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긴 한데 아직 배정아 씨 본인이신지 증명이 끝나질 않아서 말입니다. 보여달라고요. 그때 다른 경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증명 끝났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랑 지문 모두 일치합니다. 저 할머님이 배정아 씨 본인 맞아요. 배 씨는 굳은 얼굴로 경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장 유언장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죠. 잠시 후 경찰들이 차에서 보관 중이던 유언장을 꺼내 가져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조악한 투로 적힌 유언장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내용을 썼다고? 내용 대부분이 스스로 인생을 비관하는 것들이었고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평소에 배 씨라면 절대 쓰지 않을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언장의 말미에 적힌 내용.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아들 정규에게 상속하길 희망한다고? 하! 배 씨는 그 자리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경찰들이 깜짝 놀라 제지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잠시 침묵을 지키던 경찰들이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서로 가시죠. 실종 신고가 되셨던 분인 이상 저희가 보호해야 합니다. 경찰들의 말에 배 씨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종훈에게 말했죠. 종훈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요. 연락처를 주시면 나중에라도 꼭 은혜를 갚고 싶은데. 천천히 갚으시죠. 일단 저도 사건의 증인인 이상 경찰서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종훈은 어느덧 배 씨에게 벌어진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은 배 씨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차를 내오고 편안한 의자에 앉도록 안내했습니다. 종훈 역시 배 씨 곁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선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머님. 나이 지긋한 형사 한 명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배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를 받을 기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드님께 연락을 취해 놓았습니다. 곧 경찰서로 연락이 올 겁니다. 어머니를 아주 애타게 찾고 계시더군요. 경찰의 말에 배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타게 찾고 있었다니.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지치고 힘겨울 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한 명이 다가와 배 씨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아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배 씨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경찰들은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제 오롯이 배 씨 혼자 아들과 마주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배 씨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정규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사람처럼 과장된 기쁨과 안도감이 목소리 가득 묻어났습니다. 정말 엄마 맞아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저희 정말 엄마 때문에 밤잠도 설치면서 걱정했어요. 경찰분들께 수도 없이 전화해서 찾아달라고 사정하고. 엄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정규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더 이상 아들의 가짜 연극의 장단을 맞춰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배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비정하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찾았던 척을 하고 있어? 배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전화기 너머 정규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정규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호들갑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싸늘하고 비웃는 듯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나 보죠. 그래, 없다. 쓸데없는 연기할 필요가 없어서 좋네요.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오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마지막에 피까지 흘리길래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운이 좋아 산에서 내려와도 그 근방에는 인적도 드물어서 꼼짝없이 돌아가셨을 줄 알았거든요. 아들의 비정하고 악독한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 씨는 분노에 몸을 떨며 따져 물었습니다. 정규 너, 어떻게 내 입으로 그런 말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정규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치 엄마의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엄마, 웃기지도 않는 소리 좀 작작하세요. 지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모양이네. 엄마 근 몇 년 동안 아빠한테 맞아서 정신과 진료 기록 있던 거 알죠? 게다가 아빠한테 이혼 소송 걸린 것도 있고 그것들 포함해서 저랑 주연이는 이미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요. 뭐라고? 그럼 너 정말 애초부터 나를 죽이려고 그 펜션에 데려온 거였니? 그런 셈이죠. 뭐 이렇게 일이 꼬일 줄은 몰랐지만요. 일단 경찰들한테는 제가 잘 말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세요. 어차피 엄마, 저 말고는 다른 자식도 없으니까 오갈 곳도 없으시잖아요? 이유가 뭐야? 네?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구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쯧. 전화 너머에서 정규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돈이 참 사람을 망치더라고요. 우리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엄마.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정말 미워지더라고요. 정규야, 제발 정신 차려라. 돈 때문에 널 지금껏 키워주고 보호해준 엄마를 죽인다는 게 제정신이야. 당연히 제정신 아니죠. 정규가 비명을 지르듯 말을 끊었습니다. 나라고 날 낳아준 엄마를 죽도록 두고 온 게 좋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굶어 죽고 와이프는 날 떠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더러 뭘 어쩌라고요. 엄마만 죽어주면 돼요. 엄마만. 끔찍한 속삭임을 듣던 배 씨의 손에서 종훈이 휴대폰을 빼앗아든 건 그때였습니다. 종훈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역시 경찰관들의 전화는 모두 자동 녹음이 켜져 있네요. 어이 거기. 배정호 할머님 아들 맞아? 갑작스레 들려온 종훈의 목소리에 반대편에서 정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누군데 우리 엄마 전화를 받아? 누구긴. 배정호 할머니 목숨 구한 사람이지. 원래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번 일은 영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딱 한마디만 하지. 너 말이야. 제정신이야? 뭐라고? 종훈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같이 행동하니 짐승 취급을 받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 아들이라는 너는 명백히 선을 넘었어. 개인적으로 너 같은 쓰레기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지만 이번 일은 어쩔 수 없네. 종훈이 배 씨를 향해 동의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배 씨는 종훈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그랬는지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이 휴대폰에 녹음된 기록으로 우리는 바로 당신을 신고할 거야. 그리고 널 감방에 쳐넣을 거고. 이 페르나 자식아. 헛소리 집어치워. 누구 보고 감히 페류나래. 당장 우리 엄마 안 바꿔. 정규가 악을 질러봤지만 그럴수록 종훈은 오히려 더 차분하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건 너네 어머니께 여쭤보도록 하지. 할머니, 어쩌시겠어요? 이 망할 자식하고 더 통화하실 겁니까? 종훈의 물음에 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난 오늘부로 자식 없는 사람입니다. 배 씨의 대답에 종훈이 나지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었지?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 쓰레기야. 배 씨와 종훈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경찰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아들 정규를 살인미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배 씨의 충격적인 증언과 종훈이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아들의 악행에 분노하며 즉시 사건 처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관할서에 당장 연락해봐.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경찰서 내부는 금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형사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현재 강원도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보다 정규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경찰서와 공조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 씨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배 씨에게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종훈은 자신의 낡은 SUV에 배 씨를 태우고 서울에 있는 배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배 씨는 종훈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종훈 씨,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종훈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종훈은 따뜻한 미소로 배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 덕분에 오랜만에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요. 서울 집 앞에 도착하자 배 씨는 종훈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교환하며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훈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면 그때 저랑 식사나 한번 같이 하시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배 씨는 종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훈은 배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배 씨의 집 주변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순찰차를 이용해 집 근처를 주기적으로 순찰했습니다. 배 씨는 밤새 고생하는 경찰들에게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챙겨내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찰들은 배 씨의 따뜻한 마음에는 감사하지만 원칙상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철통같이 순찰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배 씨는 경찰들의 보호 속에서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 씨가 경찰들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고 있던 바로 그때 경찰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신변 보호자 자택 주변 순찰 중인 경찰 차량 보고 바랍니다. 현재 위해 우려자로 보이는 남자가 흉기를 소지한 채 신변 보호자 자택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목격 접수.
현장 경찰관들은 즉시 대응 태세 갖추고 추가 인력 지원 요청 바람. 반복합니다. 긴박한 무전 내용은 배 씨의 심장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정규가 흉기를 들고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건가? 배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무전기를 들고 있는 경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차갑게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집 안에 들어가서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계세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까지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지만 배 씨의 귓가에는 여전히 무전기 소리와 아들의 섬뜩한 모습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배 씨는 방구석에 웅크렸습니다. 평생 살면서 종교를 가진 적은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절박한 심정으로 신에게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배 씨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해보는 기도였습니다. 하느님, 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하나뿐인 자식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돌봐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고요하던 집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배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소란에 배 씨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만히 있어. 상황 발생. 위해 우려자 제압 완료. 또 다른 위해 우려 대비를 위해 추가 인력 증원 바람. 현관 앞 길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여러 명이 누군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저항하는 상대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의 얼굴이 배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놔. 놓으라고. 정규였습니다. 배 씨의 아들은 손목이 결박당한 채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입가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규의 근처에는 명백한 흉기인식 칼이 널브러져 있었죠. 배 씨는 넋을 잃고 정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끊어낼 수 없는 애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배 씨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배 씨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바닥에 쓰러진 아들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배 씨와 정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내 모든 게 끝장났다고. 정규는 배 씨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악을 지르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단단한 손길에 경찰차에 구속되었죠. 충격을 받은 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더 울어야 했습니다. 결국 배 씨를 향한 아들 정규의 끔찍한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정규의 살인미수 혐의는 명백하게 입증되었고 유서위조 및 실종 신고 사건 역시 정규와 며느리 주연의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주문. 피고 김정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길고 긴 재판 절차를 거쳐 정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며느리 주연 역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혐의가 인정되어 함께 철창살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고 해서 배 씨의 마음속 상처가 온전히 아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컸습니다. 배 씨는 한동안 말문까지 닫아버리는 실어증 증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씨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데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힘겹게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처분하시겠다고요? 이 금싸라기 땅을요? 네, 모두 깔끔하게 처분해 주세요. 배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미리 주었던 일부 재산을 포함해 자신 명의로 남아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익명의 자원봉사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으니 이제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까요? 그렇게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배 씨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매진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배 씨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정우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수고하세요. 시간이 흐르고 배 씨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무렵 배 씨는 용기를 내어 종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약속대로 배 씨, 종훈 그리고 종훈의 어머니까지 세 사람은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는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종훈과 종훈의 어머니는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위로로 배 씨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배 씨는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궁금증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근원적인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신께서는 저를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걸까요? 어떤 때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때는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왜 살아남은 건지. 배 씨의 진솔한 고백에 종훈과 종훈의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종훈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배 씨는 뜻밖의 대답에 되물었습니다. 종훈의 어머니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살아남았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죠.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신께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하고 계신 자원봉사 활동이나 앞으로 하실 더 많은 선행들. 그것들이 신께 드리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한답니다.